안녕하세요. 통합사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온라인 강의네요. 오늘 내용이 기말고사랑 많은 관련이 있으니까 주의 깊게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배우는 내용의 한 3분의 1 정도 진도를 나간 반도 있고 안 나간 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간 반은 조금 뒤로 돌려서 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 안 나간 반은 처음부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장경제와 금융 5단원의 첫 번째 시간으로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업과 관련된 내용 필기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빈 종이에다가 필기를 한 후에 프린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 배울 텐데 자본주의에서는 저희가 세 개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자본주의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본주의에서 생각하는 인간, 그래서 인간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자본주의가 어떻게 변화하면서 발전을 했는지, 그래서 전개 과정 이렇게 세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본주의의 의미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자본주의에서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자본이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이 제일 중요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돈은 개인이 가진 사유재산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시장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운영 체제를 자본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을 존중하고 그걸 바탕으로 자유로운 시장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게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이제 생각하는 인간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 인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제품을 사야 돼요. 근데 한 곳에서는 이제 1,000원에 팔고 한 곳에서는 900원에 팔아요. 당연히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900원의 선택을 하는 게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자본주의에서의 인간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과 이기적인 존재라는 뜻은 한 인간은 개인의 이익, 사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로서의 합리적 이기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개 과정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전개 과정은 일단 자본주의 시작부터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본주의 시작은 산업혁명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산업혁명 시대 때부터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물물교환이 어려워지고요. 이때부터 은행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면서 돈의 가치가 생기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등장을 하게 된 거다 보시면 되는데 자본주의는 총 3단계로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1750년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등장한 자본주의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요. 자유방임주의 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고전적 자유주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고전적 자유주의. 이게 첫 번째 자본주의의 시작인데요. 여기서 많이 들어본 용어가 있을 거예요. 네, 자유방임이라고 하는 용어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자유방임 하면은 꼭 떠올려야 되는 인물 애덤 스미스를 꼭 떠올리셔야 되는데 이 애덤 스미스는 어떤 걸 주장을 했었냐면 시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밖에 없대요.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잘 운영이 된대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어떤 걸 의미를 하는 거냐면 시장 가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장 가격.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어떤 제품의 가격이 올라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많이 살까요? 안 살까요? 당연히 소비를 줄이게 되겠죠. 그 반면에 그 제품의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그 소비를 늘리게 되겠죠. 이거는 누가 시킨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조절이 되면서 그 시장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잘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돌아가는 시장에 국가는 개입을 할 필요가 없고 개입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국가는 시장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게 자유방임주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장의 자유를 존중해줘라. 국가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이게 자유방임주의,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한 200여 년 동안 이 자유방임주의가 주장한 이론으로 자본주의는 계속적으로 경제 성장 측면에서는 발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나가던 자본주의가 1930년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을 해요. 자, 그 문제점이 등장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뭐냐면 대공황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자, 이 대공황이라고 하는 사건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미국 경제가 망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공황 당시에 원래 미국의 이제 주가 있잖아요. 주가가 380 정도가 됐었는데요. 대공황을 거치고 나면서 40까지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실업률이 25%를 넘게 되는 굉장히 최악의 상황으로 들어서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경기가 안 좋다, 뭐 취업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실업률이 4%대니까 이때보다 훨씬 더 지금 심한 상태가 이때 대공황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야기했던 고전적 자유주의의 문제점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새로운 자본주의, 그거를 저희는 수정 자본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두 번째 흐름은 수정 자본주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대공황 상태에서는 원래 시장에서 잘 돌아가는 기능,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원래는 잘 운영이 됐었는데 이때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운영이 안 되는 상태가 되겠죠. 이게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시장이 성공한 건가요? 실패한 건가요? 시장이 실패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시장이 더 이상 이런 그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누가 등장을 해야 되냐면 국가가 등장을 해야 되고 그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하는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사회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이거를 수정자본주의, 약간 바뀐 자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의 대표적인 정책이 뭐가 있냐면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프린트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이제 자본주의의 트렌드는 수정자본주의가 된 거죠. 그래서 시장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자본주의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잘 나가던 또 수정자본주의는 언제 또 위기를 한번 맞이하게 되냐면요. 1970년에 들어서면서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또 전 세계에 또 큰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사건은 이제 오일 쇼크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오일 쇼크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석유 충격, 석유 파동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973년 한 번, 1978년 두 번 일어나게 되는데 1973년에 3달러였던 1배럴당 3달러였던 석유가 얼마까지 치솟게 되냐면요. 40달러까지 치솟게 돼요. 그러니까 10배가 넘게 이제 오르게 되면서 시장에 또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제점을 수정자본주의가 해결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다시 등장하게 된 개념은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또 자본주의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신자유주의. 자, 신자유주의가 일어나게 됐을 때 당시에 시장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연히 시장 가격이 막 이렇게 석유 가격이 이렇게 오르니까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 개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시장 개입을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더 경기는 악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화됐다는 게 어떤 정도의 수준의 악화였냐면, 가만히 있었으면 이 정도까지 악화되지는 않았는데 정부가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시장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해지고 더 이상해지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시장이 실패한 건가요? 정부가 실패한 건가요? 당연히 정부가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정부 실패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정부 실패의 이제 끝을 보게 되는 건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어떤 현상이냐면, 보통은 경기가 좋으면 물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경기가 좋으면 시장에 화폐가 많이 풀리겠죠. 그러면 돈이 많아지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떨어지게 되면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반면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나라가 지금 경기가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리고 반면에 물가 성장률도 0%대거든요. 보통은 이게 돼야 되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면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올라가는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부가 개입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심해졌다는 그 의미로 정부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걸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은 뭘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발 가만히 있어, 이거죠.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새로운 자유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고전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가 등장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국가의 역할은 뭐냐면, 시장에 아예 개입하지 않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그것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하지 말고 최소화해서 그냥 지켜봐줘, 이게 요구가 되는 시대가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2009년도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수정자본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자유주의, 수정자본주의, 자유주의, 수정자본주의, 이렇게 돌아가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형태가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이거의 구체적인 내용 프린트로 가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